비가 내리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지하보도 입구, 제 구두 상자 위로 은색 금속 막대 하나가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작은 기억장치, 사람들이 흔히 USB라고 부르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작은 막대가 훗날 거대한 재벌 회장의 제국을 뒤흔들 줄은 그 순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기요. 떨어뜨리셨어요. 저는 손에 들고 외쳤습니다. 검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뒤돌아볼 듯 하다가 곧장 사람 물결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젖은 바닥, 내 손바닥 위에 차가운 금속,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작은 손길이지만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13살, 강남역 계단 아래 작은 상자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던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아침엔 손에 붓과 솔, 오후엔 왁스와 천, 그리고 해가 지면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종이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찢어진 잡지, 버려진 강의 프린트, 누군가가 흘리고 간 매뉴얼, 그것들이 제 전부의 교과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 골목에서 분식 카트를 밀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 국물, 후끈한 어묵탕, 뜨거운 육개장 컵라면. 손님들이 북적이면 어머니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무 늦지 마라. 밤엔 더 춥다. 저는 늘 웃으며 대답했죠. 금방 갈게요, 엄마. 마지막 손님만 더 받고. 그런데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낯선 기호에 끌렸습니다. 처음엔 PC방 창가에 서서 누군가 타자치는 화면을 훔쳐봤습니다. 알 수 없는 단어들, if, for, while 같은 소리가 반복되고 괄호와 따옴표가 줄마다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괄호는 꼭 닫아야 하고 따옴표는 짝이 맞아야 하며 오류가 나면 그게 오히려 단서가 된다는 사실. 저는 그걸 낡은 전단지 뒷장에 적어두며 혼자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동네 고물상에서 낡은 중고 노트북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 귀퉁이는 깨져 있었고 자판 몇 개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투명 테이프로 키를 붙이고 무료로 쓸 수 있는 운영체제를 깔았습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덮어준 담요를 무릎에 올리고 그 노트북을 품에 안고 앉았습니다. 펜이 요란하게 돌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했지만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갔습니다. 잠금 방식이란 무엇인지, 숫자와 기호로 만든 코드가 어떻게 사람의 언어보다 더 강력한 벽이 되는지, 그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손바닥에 들어온 작은 금속 막대를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야.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어. 처음엔 양심이 속삭였습니다. 그냥 돌려줘. 괜히 건드리지 마. 하지만 곧 호기심이 따라왔습니다. 만약 위험한 게 담겨 있다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거라면?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결국 노트북을 켜고 그 작은 금속을 꽂았습니다. 딸깍. 화면에 작은 창이 나타나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 아래 조그맣게 강력한 이중 잠금 방식이라는 설명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보통 건 아니구나. 열 수는 없었지만 저는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겉에서 흘러나오는 흔적들, 흔히 겉 정보라고 부르는 데이터, 파일 시스템 인덱스, 수정된 날짜,
저장된 이름의 패턴 같은 것들. 무료 도구를 돌려보니 이상한 숫자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2107, 2107, 2107. 그리고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헤르메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헤르메스? 2107. 그리고 회사 이름. 마지막 줄엔 반환이라고 적었습니다. 내일 돌려주자. 괜히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진우야, 이제 자야지. 눈이 다 충혈됐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중요한 걸 주었어요. 내일 돌려드릴 거예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큰 회사 일이면 함부로 끼지 말거라. 알아요. 확인만 하고 돌려줄 거예요. 그날 밤 노트북은 조용히 꺼졌고 작은 금속은 제 구두 상자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빗소리는 멎었지만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지켰습니다. 구두 상자, 솔, 왁스, 그리고 주머니 속 USB. 오리온 그룹 본사 로비는 유리처럼 반짝였고 대리석 바닥은 구두굽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제 여기 비서님이 떨어뜨리고 가신 걸 주었는데요. 경비는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런 걸 왜 갖고 있어? 신분증 있어? 없습니다. 그럼 접수도 못해. 돌아가. 그때 어제의 검은 하이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그 아이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주었다고요? 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건네려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위험한 파일 같았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았지? 열진 않았습니다. 겉에 남은 흔적만 본 거예요. 그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휴대폰이 없던 저는 공중전화 번호와 시간을 적어 건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올 수 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당황해 물었습니다. 저 같은 애를 왜요? USB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남긴 말 때문이에요. 위험하다고 했잖아. 그날 오후 제 손은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구두를 닦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해? 죄송합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 저는 다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공기를 움켜쥐듯 장악하는 눈빛, 주변이 숙연해지는 기운.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주었다지? 네.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냉소였습니다. 좋다. 한번 들어와 보거라. 구두 닦기 소년이 뭘 아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마. 차가운 표정, 무거운 공기. 하지만 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겁내지 마. 확인하고 돌려주고 끝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재벌 회장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의 도심 불빛이 은은히 들어왔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움 속에 이상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전부 제게 꽂혀 있었죠. 구두 닦기 소년, 낡은 점퍼 차림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우스운 풍경이었던 겁니다. 회장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가 바로 그 소년이냐? 검은 하이힐을 신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USB를 주었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동시에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세상에. 구두 닦기가 뭐라고 USB를 본다고? 아이고, 회장님, 이 아이 말은 그냥 장난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비웃음이 테이블 위를 기어다니듯 퍼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만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고 들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했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에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숫자,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간 테이블 위에 웃음이 멎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이들이 다시 크게 웃으며 그 긴장을 덮었습니다. 헤르메스라니? 그건 명품 브랜드 이름이잖아. 아이고, 애가 어디서 주워들은 걸 가지고 이런 걸 두고 허세라고 하지. 회의실 안에 또다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바닥만 보며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제 안에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웃음을 멈추게 하겠다. 회장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진짜 뭘 아는지 보자. 이건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계약 문서다. 번역가들도 고생하는 자료인데 내가 본 게 뭔지 말해보거라. 그는 하얀 봉투를 열어 여러 장의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히 적힌 내용이 여러 언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한 줄도 없었고 전부 외국 언어였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꼬마야. 이 중 한 줄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내가 박수 쳐줄게. 다른 임원들도 킥킥 웃었습니다. 마치 아이를 조롱하는 어른들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낡은 노트북 불빛 아래에서 밤마다 붙잡았던 단어들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이 남겨준 작은 메모, 고물상에서 주워온 매뉴얼, 버려진 안내서, 속 기호들.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한을 넘기면 벌금이 3배로 늘어난다고 쓰여 있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임원이 얼굴을 찡그리며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 있군. 그러나 또 다른 이가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그건 우연이지. 아이가 대충 지어낸 말을 맞춰본 거야. 맞아. 소년이 무슨 법률 용어를 안다고. 다시 웃음이 번지려 했습니다. 그때 회장이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계속해보거라. 내가 본 게 뭔지 더 말해봐. 저는 문서의 다른 부분을 짚었습니다. 여기선 계약을 어기면 모든 권리를 넘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의 지적 재산까지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임원 중 몇 명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는 물잔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연신 닦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게 만드는 덫입니다. 순간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제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거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숨겨진 의도도 읽어야 합니다. 저는 글자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숨긴 속마음을 본 겁니다. 회의실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웃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린 소년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그 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가 정말 맞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제가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그림자와 그걸 막으려는 마지막 희망이 제 어깨에 얹힌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힐 만큼 긴장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오히려 차분함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계약서를 읽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인생을 걸고 쌓아온 시간들의 결과였으니까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무렵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사거리에서 작은 어묵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붉은 목도리를 맨 신사에게 다가가 하나 사주세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냉혹한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는 차창을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고 이어진 매연이 제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말로만 다가가선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어머니는 제 얼굴을 씻겨주며 물으셨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널 무시하더라도 내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 내 마음속 불빛은 아무도 꺼뜨릴 수 없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그들보다 더 크게 말하겠다. 그 후로 저는 길거리에 버려진 종이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관광 안내서, 찢어진 광고지, 매뉴얼의 뒷장. 처음엔 그저 낯선 글자에 불과했지만 곧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반복되는 문장, 비슷한 표기, 숫자와 기호. 그건 퍼즐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일본인 관광객이 남긴 작은 수첩을 주었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뜻을 몰라 가만히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던 노인이 웃으며 제 발음을 교정해 주었죠. 그 작은 친절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러시아에서 온 부부가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툰 발음으로 어디 가세요? 라고 묻고 겨우 손짓으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 하다가 작은 책자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낯선 알파벳이 가득한 러시아어 기초 회화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쓰며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은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점점 다른 사람과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축구를 할 때 저는 낡은 공책을 붙잡고 단어를 흉내냈고 친구들이 웃고 떠들 때 저는 버려진 안내서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에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회의실에서 펼쳐진 계약서를 마주한 제 눈앞에
그 모든 조각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때는 종이 위 낯선 기호였지만 이제는 의미를 가지는 문장이 되어 제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여기에는 만약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 회사가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최초 약속된 금액의 두세 배에 해당한다고요. 임원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요약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잠깐, 여기 이 부분 봐. 진짜로 그렇게 쓰여 있잖아. 어떤 이는 안경을 벗어 닦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어떤 이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초조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힘이 솟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차갑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라. 내가 본 게 더 있다면 말해봐라. 저는 또 다른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의 무형자산, 즉 특허와 상표 같은 것들을 위반 시 전부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임원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이건 완전히 함정이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함정입니다. 그때 제 안에서 지난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수첩을 붙잡고 밤새 중얼거리던 순간,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너는 작지 않다고 말해주던 순간, 차갑게 비웃던 어른들의 얼굴,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이 저를 이 자리로 데려온 것입니다. 회장은 미묘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 흔들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 말이 맞느냐 하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문서에서 거짓과 함정을 읽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구두 닦기 소년을 비웃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내가 본 진실은 반드시 말하겠다. 그리고 그 다짐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싸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임원들은 저를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서서히 스며드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회장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 몇 개 해석했다고 해서 내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 계속해라. 내가 진짜 아는 게 있는지 끝까지 보겠다. 그 말은 시험이었지만 제겐 도전장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 대신 오히려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미 답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문서의 또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주요 기술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의 계약 조항이 아니라 사실상 회사를 포기하는 조건입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한 임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문구는 번역가들이 다 확인했을 텐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요약본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임원은 손에 땀이 맺힌 채 종이를 붙잡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정말 그렇게 쓰여 있군.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는 괜히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물잔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이제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회장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봐, 꼬마야. 내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넌 지금 우리 회사를 구하려는 거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를 속이려는 자가 이 안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나?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 계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언어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어 요약본은 가장 완화된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에는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덫입니다. 한 임원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일 거야. 애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는 거지? 저는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거리에 있던 종이 쪼가리에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것들, 그 안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겐 이런 문서가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사람들이 숨기려는 흔적을 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고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좋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계약은 우리 회사의 재앙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걸 준비했는지 그걸 밝혀야 하지 않겠나? 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퍼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불편하게 몸을 뒤척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게 확실한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여기로 끌어들인 사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사람들이 제게 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에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세상은 널 작게 만들려 할 거다. 하지만 내 눈이 진실을 본다면 내 목소리는 반드시 힘을 가질 거야. 그 말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누군가 일부러 가져온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제가 지금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문서는 우리 회사가 아닌 상대방에게만 이익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회의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긴장과 공포로 얼룩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회장의 반응을 살폈고 누군가는 손을 꽉 쥐며 자신을 방어할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해라.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는 일이야. 나는 내가 끝까지 말하는 걸 듣고 싶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조롱받는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서 재벌 회장과 수많은 임원들의 시선을 붙잡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 한마디가 이 거대한 회사를 지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바늘 끝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눈빛은 서로를 향해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죄가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럼 계속 말해봐라. 회장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내가 본 진실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놔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눈물과 밤을 견디며 제가 쌓아온 모든 노력의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손가락으로 다음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사회는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회사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중 몇 명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읽어내려갔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적혀 있군. 우린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다른 임원 하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계약을 가져온 거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우리 중 누군가가 일부러 이런 걸 통과시킨 게 분명해. 그 말에 모든 시선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의심,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 오갔습니다. 마치 방안이 거대한 신문실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코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비웃음이었죠. 이제야 다들 눈을 뜨는 건가. 역시 진실은 숨길 수 없군.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꼬마야, 계속해라.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만든 무대다. 저는 다시 계약서에 눈을 두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더 많은 함정이 드러났습니다. 벌금은 2배에서 3배로 불어나 있었고 무형 자산을 넘겨야 한다는 조항도 중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회사 전체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구절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임원들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져 갔습니다. 처음엔 의심이었지만 이제는 공포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약이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의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고도 서명하려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배신자일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의심이라는 불씨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임원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이봐, 우리 변호사팀도 이걸 몰랐다고?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빼고 보고한 거야. 다른 임원은 이를 악물며 대꾸했습니다. 그게 누군데? 누가 이 문서를 우리 앞에 올린 거냐고. 목소리들이 오가며 회의실은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종이들이 흩어지고 누군가는 의자를 밀쳐내며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숨어있던 진실을 드러냈을 뿐이니까요. 회장은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됐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라. 이제 중요한 건 이 계약이 진짜로 우리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이 꼬마다. 그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모든 눈이 다시 저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멈출 수는 없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영혼까지도 빼앗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방안은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비웃음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경계, 그리고 서서히 인정으로 바뀌어가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방에 들어올 때는 그저 구두 닦기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이 거대한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한순간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고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계약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여기 보세요.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단순히 위약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장님 자리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뭐라고? 경영진 교체 권한까지? 이건 완전히 회사를 빼앗겠다는 거잖아. 말들이 오가는 사이 회장은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그의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조항을 숨긴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벼락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계약 문서가 4가지 언어로 작성돼 있었는데 한국어 요약본에는 경영권 관련 문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에는 분명히 경영진 교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잔을 들고 연거푸 마셨고 누군가는 땀에 젖은 손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이 음모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공포. 그때 한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문서 누가 처음 들여왔습니까? 모든 시선이 동시에 회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 전무가 가져왔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박 전무가 이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을, 회장과는 수십 년을 함께한 동료였다는 것을. 설마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가. 저는 회장의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기 어려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운 사람이었어. 내 곁에서 20년을 함께했지. 그런데 그가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뿐 아니라 배신감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문서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 박 전무라면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이제 의심은 한 사람에게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저는 차분히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만약 분쟁이 생기면 해외 중재 기구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우린 완전히 불리하잖아. 이건 협약이 아니라 덫이야. 분노의 목소리가 오갔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서에 적혀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거리에 버려진 신문을 주워 글자를 익히던 제 옆에서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우야, 글자를 알면 세상이 달라진단다. 사람들은 쉽게 속고 쉽게 놓치지만 너는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 말이 제 안에서 힘처럼 솟구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꺼내어 모두 앞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라면 이 계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이다. 문제는 누가 이걸 알고도 숨겼느냐는 거지. 그의 시선이 무겁게 방안을 훑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배신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조용히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렀다 해도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증거가 되겠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폭로라는 칼끝을 앞에 둔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피했고 손끝은 떨렸으며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마디가 곧 심판이 될 것처럼. 그때 회장이 의자를 밀치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리고 그 배신이야말로 회사의 목을 죄려는 올감이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은 자리에서 움찔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빛이 불꽃처럼 오갔습니다. 마치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회장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방 안의 눈길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한낱 구두 닦기에 불과하던 소년에게 이 모든 이목이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구석을 펼쳐 보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조항, 그곳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 합의된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효력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미 별도의 약속을 해뒀다는 건가? 서류에 없는 조건도 유효하다니 말도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외부에서 별도의 합의를 하고 그걸 숨긴 채 이사회에 문서를 올린 겁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 중 누군가가 이미 회사를 팔아넘겼다는 거 아니야? 그 목소리는 방 안의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적을 마주하는 듯 했습니다. 박전무,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박전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처음 들여왔지. 그리고 내가 우리 번역팀에 전달했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교하다. 박 전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계약서의 세부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무님, 이 문서의 일부 조항은 한국어 요약본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유독 회사에 불리한 부분만 빠져 있었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박 전무에 대한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박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만, 꼬마 하나가 무슨 근거로 날 배신자로 몰아가는 거야? 나는 20년 동안 이 회사에 몸 바친 사람이야. 나를 모욕하지 마. 그의 고함은 방 안을 울렸지만 그 울림 속엔 분노만큼이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곧 진실이 드러나겠지. 내가 무죄라면 두려울 게 없을 거다. 박 전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떨렸고 눈동자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아무리 높은 자리라도 거짓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곧 폭발할 거대한 폭풍을 기다리는 전야 같았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더 이상 숨 쉴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박 전무에게로 향했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리듬은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회사가 불리해질 조항들이 다른 언어로 반복되어 있었고 한국어 요약본에서는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뺐는지는 전무님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박 전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감히 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내 말보다 이 소년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회장의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무게가 이제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벌금은 2배로 늘어나고 같은 조항이 다른 언어에서는 3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 차이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차이를 만든 겁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사 최고의 번역팀이 이걸 몰랐다고? 이건 내부자 없이는 불가능해.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군가 일부러 눈을 감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이 문서를 그렇게 만든 거야. 회의실 안의 의심은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모였습니다. 모든 시선은 박 전무에게 향했고 그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라고 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저 외부에서 넘어온 문서를 검토했을 뿐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임원들의 차가운 시선은 더욱 무겁게 그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박전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동료를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를 속였구나. 박전무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러나 회장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내가 나와 함께한 20년을 배신으로 더럽혔다. 방안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계약이 우리를 속이려는 장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눈치채지 못한 채 넘어갔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우리는 이미 속고 있었지. 그리고 이 꼬마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 회사는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의 말에 방안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처음엔 조롱과 비웃음을 받던 제가 이제는 회사를 살린 증인이자 구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전무는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손은 테이블을 붙잡은 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의 절반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암시였으니까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지? 박전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협약이 아닙니다. 이미 외부와 또 다른 약속이 오갔습니다. 당신들이 보지 못한 문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무너져 내릴 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구나.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야. 회의실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금방이라도 터질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모두의 눈이 박 전무에게 향했고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라니 무슨 뜻이지?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안에 숨은 분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박 전무는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외국 자본과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준비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임원들 사이에서 일제히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뭐라고? 별도의 약정?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계약은 보여주기용이었다는 건가? 말도 안 돼. 그게 사실이라면 회사는 이미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문서 어디 있습니까? 박 전무는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꼬마야, 내가 뭘 안다고 묻는 거냐? 넌 그냥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던 아이일 뿐이잖아. 순간 회장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 회의실이 울렸고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그만해라, 박전무.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졌을 거다. 그가 보여준 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한 진실이다. 임원들의 시선이 다시 박전무를 향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무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숨기고 있으면 결국 더 큰 화가 닥칠 겁니다. 우리가 그 문서를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의실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전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나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회사를 지키려 했던 거다. 하지만 혼자서는 방법이 없었다.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몰라.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키려 했다니 그게 말이 돼?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팔아넘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호는 거짓을 숨기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보호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그리고 그 굴복의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박 전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는 외쳤습니다. 그래, 돈을 받았다. 하지만 그건 내 몫만이 아니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이라고 믿었다. 내가 배신한 게 아니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을 뿐이야. 그의 외침은 회의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변명이자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내가 한 건 생존이 아니라 항복이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 모두를 팔아넘겼다. 임원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동료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를 향한 차가운 단죄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쳐들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조항들만으로도 충분히 함정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전무님 말대로 또 다른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 전무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운명을 건 배신의 폭로라는 것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끌어내겠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거짓은 결국 드러난다. 회의실은 한동안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박 전무의 거친 숨소리와 회의실 밖에서 들려오는 에어컨 소음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을 봤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려준 건 이 어린 소년이었다. 임원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존중과 경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을 붙잡았지만 그 힘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넌 나와 함께 20년을 일했지. 우리가 함께 세운 회사를 내가 이렇게 무너뜨리려 했다니.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함께 오래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제 중요한 건 죄를 묻는 게 아니라 회사를 지켜내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상황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을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사를 지킬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곳엔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가 있었습니다. 대표자의 권한이 상실되면 그와 맺은 모든 합의는 무효가 된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박 전무님이 이미 권한을 잃은 상태라면 그가 맺은 어떤 비밀 합의도 법적으로는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되살릴 길이 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두 주먹을 움켜쥐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속았지만 아직 무너지진 않았다. 이 소년이 보여준 길을 따라 다시 시작하자. 임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큰 울림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는 회의실의 모든 두려움과 분노를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박 전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희는 결국 망할 거다. 외국 자본은 이미 모든 걸 장악했어. 너희가 버틴다 해도 결국 빼앗길 거야.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를 향한 신뢰는 무너졌고 그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는 속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아이 덕분이다. 그는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거대한 재벌 회장이 한 구두 닦기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고맙다, 진우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끝났을 거다. 내 용기와 지혜가 우리를 살렸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다. 권력과 돈보다 더 강한 건 진실이라는 걸. 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조롱받는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증인, 회사를 구한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창밖엔 서울의 빛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처럼 저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